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 메칠 그룹이 추가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메칠 그룹이 붙어도 사이토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이토신은 사이토신이에요. 근데 이제 메칠 그룹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크로마틴 구조가 달라지고 유전자의 정상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 에피제네틱, 현상, 마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자, 요게 지금 사이토신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다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이 있고 당에 5' 사이트 탄소에는 카본에는 인산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한쪽 팔에 첫 번째 카본에 이런 고리 구조의 염기가 붙어 있어요. 이 고리 구조가 두 개인 게 있고 하나인 게 있고 자, 그 중에 얘가 지금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그 염기예요.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CH3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화학 반응이니까 이걸 촉매해주는 효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는 메틸 그룹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여기 나와 있는 셈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화합물에서 메틸 그룹을 데려다가 사이토신의 메틸 그룹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사이토신의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라면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이토신의 모습이고 이건 뉴클레오타이드 상태에서 메틸 그룹이 붙는 것이 아니라 DNA에 인코퍼레이트 되어 있는 사이토신 상태에서 메틸 그룹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은 일반계 오픈이라면 메틸레이션이 되면 이넥티브한 클로즈된 컴팩트한 구조를 만들게 돼요. 특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전자의 전사 시작 부분에서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전사가 달라집니다. 왼쪽에는 지금 전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사 시작 부위,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 이렇게 히스톤 옥탄 모두 떨어져 나가 있는 디플리션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 부분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 좀 CPG라고 되어 있죠. CG 다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통 나홀로 사이토신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사이토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3' 쪽에 구아닌이 붙어 있고 그러면 상대편 가닥은 구아닌의 상보적이면 사이토신이고 사이토신의 상보적이면 구아닌이니까 거꾸로 읽어도 CG가 되는 거예요. 5'도 CG, 반대로 CG. 그래서 CG가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CG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다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CG 다이 뉴클레오타이드일 때 여기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옅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옅은 보라색은 메틸레이션이 안 된 상황, 그냥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전사가 억제되어 있는 크로마틴 구조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같은 길이의 DNA라면 히스톤이 3개만 들어가서 뉴클레오점이 3개인데 지금 뉴클레오점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컴팩트한 걸 표시하고 있고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부분에도 히스톤 옥탄호가 들어가서 뉴클레오점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결과 전사가 억제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은 어떤 경우에도 다 전사가 억제되는 이넥티브한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사를 억제한다, 이넥티브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크로마틴 구조에서 액티브하고 이넥티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넥티브하게 작용하는 게 DNA 메틸레이션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도 이넥티브한 역할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뉴클리오전 구조가 존재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액티브 이넥티브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세 단계로 구별을 해놨는데 자, 맨 윗단계는 말 그대로 액티브예요. 이 부분이 전사 시작부이라면 이렇게 히스톤 옥타부터 떨어져 있어서 전사인자, 여기 노란색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전사인자를 표시하고 있고요. 전사인자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프로모터라면 전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인핸서라면 역시 액티브한 인핸서로 타겟 유전자의 전사를 시키겠죠. 자, 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자, 이 상황이었다가 전사를 억제해야 되는 인액티브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게 플러스에서 제로로 내려가는 거죠. 즉 히스톤 옥타모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전사인자를 걷어내고 히스톤 옥타모가 들어가서 뉴클리오존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처럼 대표적인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이 되어 있었다면 그 아스틸기를 떼내는 정도. 그리고 자, 아스틸기를 떼내고 히스톤 옥타모만 들어가도 일단 전사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사를 억제했다. 영어로 리프레스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트랜스크립셔널리 액티브라면 여기는 트랜스크립셔널리 리프레스 상태예요. 액티브라면 이제 인액티브고 오픈이라면 클로우즈고 자, 이런 개념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직 DNA 메틸레이션은 두 개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DNA 메틸레이션은 둘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사를 억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이 부분은 여기 좀 어떻게 투명하게 보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전사를 계속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인핸서라면 앞으로도 인핸서로 역할을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쭉 그 인액티브한 상태, 그 다음에 전사를 억제한 서프레스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와서 DNA에 메칠 그룹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DNMT3, DNMT1 얘네들은 DNA 메칠 트랜스퍼레이즈예요. 그래서 이제는 히스톤 수준의 그 인액티브가 아니라 DNA 메틸레이션을 동원해서 인액티브한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유전자 부분을 사일런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자, 뭐 리프레스나 사일런스나 다 좀 네거티브한적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리프레스는 내가 누르지 않으면 튕겨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눌러놓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일런스는 이미 눌러서 꽝꽝꽝꽝 다 싸매놨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떼도 우리가 스폰지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게 리프레스예요. 근데 손으로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꽁꽁 싸매놓을 거면 그 다음에 밧줄로 칭칭칭칭 감죠. 그래서 내가 손을 떼도 더 이상 스폰지가 튀어오르지 않도록 묶어놓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일런스의 개념인 거예요. 한국말로는 보통 침묵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손을 떼도 튕겨 올라오지 않는 유전자 부분이라면 전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일런스라고 얘기하고 그런 상태를 만들 때 DNA 메틸레이션을 동원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DNA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자, 티슈 스페시픽한 진 중에 자, 티슈 스페시픽한 진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두 가지 종류의 티슈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사되는 진이 있고 이쪽으로 전사되는 진이 있겠죠. 자, 반대로 이쪽에서라면 여기서 전사되는 유전자는 다른 티슈로 분화했으니까 앞으로 전사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는 이쪽 조직에서 막 발현하는 유전자를 처음에 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사일런스에서 꾹 눌러놓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서로 다른 길을 나눈 다음에 반대쪽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사일런스 시킬 때 DNA 메틸레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그 조직에 필요 없는 다른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할 때 이렇게 DNA 메틸레이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쓰냐?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 X 크로모점 두 개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액티브하고 하나는 이넥티브하죠. 그 이넥티브한 상황은 세포 분열한 이후에 딸 세포에도 계속해서 물려주게 돼요. 처음에 이넥티베이션은 랜덤이지만 랜덤하게 이넥티베이션 된 그 크로모점의 상태는 그 이후 딸 세포에서 물려주게 됩니다. 이때도 DNA 메틸레이션을 동원해서 X 크로모점 이넥티브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자, 기본적으로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옮겨 다니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DNA 메틸레이션 시켜서 그 부분에 어떤 유전자 전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트랜스포스아드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할 때 DNA 메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 DNA 임프린팅, 각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염색체 2개 중에서 유전자에 따라서 아빠한테서 온 염색체의 유전자를 전사할지 엄마한테서 온 거를 전사할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 부모로부터 온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전사하기로 했으면 반대쪽 부모한테서 온 유전자는 전사하지 못하도록 전사를 억제해야 돼요. 그 억제하는 여러 가지 기작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지막에 그 억제를 꽁꽁 싸매놓기 위한 기작으로 DNA 메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넥티브한, 사일런스한 상태를 여기 지금 락킹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락킹. 묶어놓는 거죠. 이럴 때 DNA 메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가역적인 거를 할 때는 DNA 메틸레이션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이 됐다. 이건 다시 역으로 올 일이 별로 없을 때 주로 쓰는 방식은 어떤 그 기작으로 DNA 메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네, 그 DNA 메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 아까 CpG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또는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는 그 CG가 2개가 있는 부분을 그냥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는 대부분이 다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분화된 세포의 경우. 지금 우리 분화된 세포의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그 부분이 뭐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라든지 그 부분이 티슈 스페시픽한 진이라든지 이러면 대부분 다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전체 제놈에서 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 세포에서 전사되는 유전자 부분이나 그 액티브할때 유전자 부분이 전체 제놈의 25%밖에 안 되고 25% 중에 반땅해봐야 11.5%는 전사되는 유전자지만 반대로 11.5%의 제놈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그 조직에서는 전사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제놈에 거의 뭐 한 80% 가까이는 이넥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있는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사이토신은 대부분 다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자, 그거와 조금 별개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전체 염기설 중에 AT는 60%, CG는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를 해도 전체 제놈이 한 40% 정도만 이렇게 존재를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몰려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CG가 40%가 안 돼요. 40%는 전체를 말한 거니까 한 30%, 2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는 것도 역시 이넥티브한 건데, 그거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나누기를 전체의 뭐 한 50%가 제놈의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CG라든지 또는 뭐 한 60%라든지. 그러니까 평균이 40이니까 50이면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CG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을 CpG 아일랜드라고 얘기해요. 전체 DNA 염기설이라는 바다 위에 CG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 그래서 CG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G 섬들은 주로 어디 있냐? 하우스키핑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에 CG 섬들이 존재를 해요. 결국 하우스키핑 다른 진에도 다른 진 대비 하우스키핑 진 유전자는 CG 빈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모여있어서 주로 프로모터 부분 마이너스 한 1kb 이런 데까지 전체의 평균이 40%라고 했죠. 전체의 60%
70%, 80%, 거의 90%까지도 염기서열이 CG인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CG 전체 염기설의 CG 비율이 높다 보니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비중도 높게 돼요. 그래서 CG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우리 CPG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뭐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핀들을 하나씩 뽑아놨어요. 이 핀 하나하나가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 있으면, 보통 50% 이상, 60% 이상이 모여 있으면, 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5, 60% 이상이 모여 5, 60% 이상의 염기서열이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면 이 부분을 CPG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점 이제 연구들을 하다 보니 그 주변에도 아일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도 CG 비율이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더라라고 높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PG 아일랜드의 쇼, 노스쇼. 쇼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죠? 바닷가, 해안가. 자, 섬이 있잖아요. 섬 옆에는 섬은 어떻게 보면 땅이잖아. 섬의 가장자리에 뭐가 있겠어? 바닷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섬을 기준으로 위쪽 바닷가, 아래쪽 바닷가. 보통 우리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얘기를 하죠. 업스트림이랑 노스쇼, 다운스트림이랑 사우스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답니다. 사실 그게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제 점점 이제 DNA 메슬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 사람들이 뭔가 이제 네이밍하는 이름 붙이는 것들을 이제 해서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바깥쪽. 당연히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비중은 점점 떨어져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쉘프라고 얘기를 해요. 쉘프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죠? 뭐? 선반. 아, 그치. 맞아요. 쉘프가 선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섬이라고 했잖아. 섬 옆에 해안가. 해안가 옆에 선반이 어디 있어? 해안가 있는 옆에 있는 선반을 뭐라 그러죠? 지층. 맞아. 지층은 맞는데 뭐죠? 이 부분의 그 개발을 잘해야 이렇게 먹고 산다. 여기서 석유도 많이 난다. 요즘에 이 말을 별로 안 쓰더라고. 우리 때는 참 이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뭐 칠광구. 그거 우리 거 이렇게 기름 시추하는 그 영화도 있었었잖아. 맞죠? 칠광구? 아니야? 맞지? 그거 어디 그거를 그런 데가 있는 데를 어디라 그러지? 한국말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쯤 하면은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대륙봉. 안 들어봤어요? 대륙봉. 안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바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얕은 바다가 쭉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대륙풍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서해안, 뭐 남해안 쪽 이런 쪽은 대륙풍이 있죠. 당연히 동해안은 바로 깊어지니까 대륙풍이 없고 그 대륙풍에 시추해서 기름 개발하고 천연가스 개발하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안 배웠어요? 나 때는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대륙풍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륙풍에도 기름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구멍 뚫어서 시추하고 뭐 근데 별로 소득이 없었어. 성공을 별로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걸 대륙풍이라고 해요. 쉘프를. 결국은 바닷가, 그러니까 아일랜드, 옆에 바닷가, 뭐 대륙풍까지도 점차 이제 DNA 메틸레이션 레벨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주변 부분에도 다른 부분보다 조금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는
자, 외우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와서 나도 보면서. 혹시 저 노스 쇼어라고 하셨는데 그 오른쪽에 사우스 쇼어가 있는데 그 오른쪽은 왜 또 노스 쉐이프인지. 그거는 저거지. 오타지. 오타지. 아, 그거 나도 발견 못했는데. 혹시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보고. 아, 이게 사실 큰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이따가 나 얘기해 줄 건데 그건 좀 무심하게 봤네. 체크해야 되는 거. 자, 네. 근데 오타가 생각보다 많아요. 앞에 49페이지에도 이렇게 CPG 빈도 수가 많이 모여있는인데 보여있는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보는 것처럼 주로 하우스키핑 진 부분에 여기 TSS 전사 시작 부위죠. 전사 시작 부위 업스트림 프로모터 부분이에요. 프로모터 부분에 그 CG 다이뉴클레오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CPG 아일랜드를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많고요. 특히 하우스키핑 진은 거의 대부분이 프로모터 부분에 CPG 아일랜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진 단위로 내려가면은 프로모터에 비하면 CG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CG가 40%인데 이렇게 일부 유전자 프로모터 부분에 모여 있으면 전체 이런 부분이 아닌 나머지는 40%도 안 되게 됩니다. 특히 리피티드 시퀀스 같은 데는 AT 리치 리전이라고까지 명명이 되어 있는 그런 리피티드 시퀀스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꼭 이게 저거 뭐야 책쓴 사람들 다 찾아서 다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고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하우스키핑 진에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하우스키핑 진 아닌 티슈 스페시픽 진은 왜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빈도가 높지 않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하우스키핑 진은 높은데 대부분 다 높아요. 근데 티슈 스페시픽 진은 높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과거 진화적인 걸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 현재 티슈 스페시픽 진의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를 나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익숙한 그림이죠?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지? 분생체에서 봤죠. 자, 왼쪽에 있는 이게 지금 사이토신 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칠 그룹이 붙어 있어요. 아니야, 맞아. 사이토신 염기고 여기에는 여기 지금 CH3 메칠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그 DNA 뭐 데미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스폰테니어스 디아미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스폰테니어스는 자발적인 또는 뭐 우연히 특별히 뭐 나쁜 짓 하지 않아도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디아미네이션은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갈 거죠. 실제로 사이토신의 디아미네이션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토신 이렇게 생긴 그 염기에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돼요. 이 구조는 뭐냐면 유라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토신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이토신에 마찬가지로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티민이 돼요. 자, DNA상에서 우연히 메틸레이션이 안 된 애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라실로 바뀌면 유라실은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RNA 뉴클레오타이드예요. DNA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낑겨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찰한테 잡히겠죠. 우리 세포 안에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디텍션해서
고치려는 그런 리페어 시스템들이 있어요. 보니까 DNA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는데 아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거는 캐치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리페어를 합니다. 자, 사이토신 상부적인 나머지 가닥에 구아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라실 잘라내고 구아닌을 주용으로 다시 합성해서 사이토신으로 만들어요. 메실레이션이 안 된 사이토신은 디아미네이션이 돼도 다시 사이토신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전사를 억제할 목적으로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을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디아미네이션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티민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쪽 사이토신은 원래 구아닌하고 베이스 페어링을 했으니까 티민이 구아닌하고 베이스 페어링이 되어 있겠죠. 자, 물론 이 경우도 미스매치니까 경찰한테 걸려요. 그래서 고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디아미네이션이 G연기 때 일어나게 되고 G연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S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구아닌, 티민 짝이 안 맞는 건 맞았는데 S기 들어가서 걸려서 각자 복제를 했어요. 그러면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들어왔을 것이고 티민에는 아데닌이 들어왔죠. 그러면 더 이상 미스매치가 아니에요. DNA 염기서열상으로는 정상이에요. 단지 두 개의 딸세포의 염기서열이 모세포와는 달라진 거죠. 그렇지만 이미 달라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리페어 시스템에 에러를 디텍션하는 시스템에는 안 걸리게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티슈 스페시픽한 진들은 진화적으로 원래는 CG 다이니클레오타이드들이 높은 빈도로 존재를 했을 것 같은데 진화를 하여오는 과정 중에 생식세포에서 티슈 스페시픽한 진이니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저 메틸레이션 된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씩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티민으로 바뀐 애들이 그대로 DNA 그대로 남게 되면 더 이상 염기서열이 CG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T 하나씩 바뀌면 저도 T가 들어가 CG가 T로 바뀌는 상황이 AT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티슈 스페시픽한 G는 CG 다이니클레오타이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요. 자, 이렇게 디아미네이션이 됐을 때 유라실이 되느냐 티민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라실은 리페어 확률이 굉장히 높고 티민은 S기 전에는 리페어가 되겠지만 S기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리페어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그 티민으로 바뀐 염기설이 정착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이제 뭐 다시는 고칠 기회가 없어지겠거든요.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메틸레이션이 돼서 디아미네이션 되면 T로 바뀌고 여기는 U로 바뀌고 U는 고치지만 T는 안 고치고 레플리케이션 일어나게 되면 T에는 A가 오고 물론 한쪽에는 G에는 C가 같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생겨나요. 얘가 생식세포에서 수정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수정란에는 염기서열소가 GC가 아닌 TA로 바뀌는 상황이죠. 자, 이래서 이제 하우스키핑 진에는 남아있지만 티슈 스페시픽은 CG 다이니클레오타이드의 CPG 아일랜드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인더세포 CHD 나와 있어요. 새로운 얘기가 없지만 인더세포 CHD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 그 CG 다이니클레오타이드가 세트로 있을 때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CG가 아닌 그냥 혼자 나홀로 C 옆에 G가 없이 나홀로 C도 메틸레이션이 되고 역시 이넥티브한 역할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CG 다이니클레오타이드의 사이토신 메틸레이션만큼은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논 CPG에서도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기는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조직과 어떤 분화와의 관계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메틸레이션이 되고 안 된 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클론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론이라는 거는 세포 하나에서 분열한 제네티컬리 아이덴티컬한 집단을 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들의 어떤 DNA 메틸레이션 된 상태를 보고 싶어서 세포를 8개를 하나씩 다 따로 나눠요. 피부세포에서 세포 뜯어갖고 8개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키운 다음에 메틸레이션 상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개의 메틸레이션 상태가 이게 짙은 색은 메틸레이션이 된 거였나?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보통은 이제 까만색, 하얀색으로 표시를 하면 까만색이 메틸레이션이 된 걸 표시하는데 맞네. 자, 보면 이게 클론별로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게끔 돼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메틸레이션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메틸레이션 되네 안 되네 섞여서 한 50% 정도의 메틸레이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개 클론들을 쭉 연구를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8개의 클론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8개의 결과가 나왔을 때랑 얘네들은 8개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클론들이 뭐 아니면 도죠. 퍼센트로 따지면 둘 다 50%의 메틸레이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을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걸 올려놨어요. 당연하겠지, 그쵸?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10명을 조사를 했을 때 10사람의 어떤 성향들을 봤을 때 10사람의 어떤 성적으로 따지면 10사람의 성적이 4점, 5점, 6점 이러면 대충 이 정도의 애들의 어떤 이해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명의 성적을 봤는데 5명은 100점이고 5명은 빵점이야. 이걸 갖다가 평균 50점 해놓고 애들의 이해력은 요 중간 정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쵸? 분명히 빵점 받은 5명은 아예 수업을 안 들어온 거고 100점 받은 사람은 수업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잖아. 이걸 어떤 강의의 이해력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 클론 간의 어떤 차이들을 해석할 때 생각을 좀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저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메틸레이션이 된지 안 됐는지 동그라미를 하얗게 칠할지 짙게 칠할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까 내가 CH3가 붙으면 메틸레이션이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지만 CH3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어떻게 보겠어요? 현미경으로도 봐도 안 보여요.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네 메틸레이션 연구는 거의 100%다 이 방법을 써요. 예전에는 그 제한 요소를 가지고도 조금 시험을 했었는데 그건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모든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DNA 메틸레이션 연구는 거의 다 이 바이설파이트라는 약품을 처리해서 그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보는 것처럼 여기 C에 M이 붙어 있으면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고 M이 없으면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사이토신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바이설파이트라는 약품을 처리해요. 그러면 여기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C 안 되어 있는 부분은 U로 바뀌어요. 흡사 우리 디아미네이션 하는 것처럼 U로 바뀌게끔. 그런데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이토신은 그대로 그냥 C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자, 같은 염기서열인데 오른쪽으로 파란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토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U로 바뀌어 있죠. 근데 왼편에는 일부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그 부분은 그대로 C로 남아있고 메틸레이션이 안 된 사이토신만 U로 바뀌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품을 치게 되면 바이설파이트라는 약품을 치면 이렇게 염기서열이 메틸레이션 상태에 따라서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으면 U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남게끔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이 DNA 염기서열을 읽어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퀀싱을 통해서 염기서열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 부분에 PCR 프라이머를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이 U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에 따라서 프라이머의 어닐링의 효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피셜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U로 바뀌면 이건 어떻게 돼요? 뭐랑 결합을 해요? 아데닌하고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사이토신은 G랑 결합을 하겠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DNA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나가면 이제 U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아데닌,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제 아데닌이 이 부분이 이제 T로 읽혀 나가겠죠. 원래 염기설은 C였는데 염기설이 T로 읽힌 거예요. 그러면 넌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었었구나. 그리고 사이토신인데 그대로 사이토신을 읽혔다. 그러면 너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에 따라서 약품을 처리했을 때 염기서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U로 바뀌느냐를 가지고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시퀀싱하면 이대로 이거는 이제 U니까 이걸 DNA 시퀀싱으로 바뀌면 이 부분이 T로 읽히겠죠. 이렇게 해서 원본 염기서열과 메틸레이션 된 상태를 확인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림이냐 또는 이 그림처럼 보통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되면 짙은 색, 안 되면 옅은 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줄이 이게 몇 개? 한 10개쯤 되나요? 이게 10개쯤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다 클론이에요. 클론별로 다 바이설파이드 처리해가지고 메틸레이션 된 거 안 된 걸 표시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지금 C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부분에다가 메틸레이션이 안 됐으면 빈 구멍으로, 메틸레이션이 됐으면 까맣게 채워서 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아까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죠? 같이 수업 들었는데 어떻게 5명은 100점 받고 5명은 빵점을 맞겠어. 보통은 이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학생들의 어떤 평균 실력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론별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유전자의 이 부분의 DNA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 이거 보면 마이너스 1200에서 마이너스 1700 업스트림 프로모터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모터 부분에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까맣게 되니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유전자의 전사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유전자의 전사는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까만색이 아니어도 꽤 이 정도면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뭘 했냐면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이런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봤어요. 셀에다가 그 클론에다가 화학약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이설파이드 처리해서 각 클론별로 DNA 메틸레이션 상태를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의 비율이 낮아졌죠. 결국 메틸레이션 되어 있었던 그 클론들의 메틸레이션이 조금 낮아졌어요. 디메틸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와 이때에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프로모터라고 그랬죠? 유전자의 전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유전자 전사 정도가 올라가게끔 해요. 즉, 이 약품들은 DNA 메틸레이션을 억제하는 약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쳤다고 해서 메틸레이션이 다시 제로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처리하면 DNA 메틸레이션 레벨이 감소했고 요걸 정량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자, 이 정도 메틸레이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유전자 전사를 확인하게 되면 얘보다는 얘에서 전사가 더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게 만약에 하우스키핑 진이었다. 튜머 서프레서 진이었다. 정상세포라면 여기 까만색이 있으면 안 돼요. 다 DNA 메틸레이션 안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유전자 전사가 돼서 세포 분열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되면서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전사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튜머 서플에서 지낸 전사를 다시 온시키면 DNA 메칠기를 떼서 온시키면 세포 분열을 좀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품들이 DNA 메틸레이션 레벨을 낮추는 약품들로 밝혀지는 거고. 실제로 처리를 해보면 메틸레이션 레벨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사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포 분열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환자한테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튜머 서프레서진의 전사를 다시 튜머 서프레서진의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메틸레이션을 낮추고 그 결과 튜머 서프레서진의 전사를 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교재도 나와 있듯이 대표적으로 이 5-아자라고 하는 이 약품이 FDA 승인 받아가지고 어떤 항암제로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52페이지에 왼편에 아래쪽 패러그래프 보면은 여기 승인을 받아서 실제 임상에서도 조기에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죠. 이런 개념인 거고 저렇게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서 메틸레이션 레벨을 낮추고 그 결과 전선을 올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그래도 이 프로모터 부분에 다이니클레오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피진 아일랜드가 있어요. 튜머 서프레서진. 튜머 서프레서진은 다 하우스키핑 진이에요. 하우스키핑 진인데 스피진 아일랜드가 존재하고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되죠. 전사가 떨어지고 그걸 낮추면 전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이설파이드 처리해서 그 메틸레이션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나가는 얘기죠. 정상세포, 암세포. 자, 정상세포라면 이 부분에 하우스키핑진이니까 언메틸레이티드, 메틸레이션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이토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전사인자도 붙고, 크레스터 벡터도 붙고, RNA 폴리머레이즈 붙어서 전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보는 것처럼 DNA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전사인자가 결합을 못하고 이 메틸기를 인지해서 붙는 MBD가 메틸레이션 DNA 메틸레이션 바인딩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백질들이 붙어서 이넥티브한 구조를 만들고 전사가 억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사진단 화살표 있는 반면 여기는 이렇게 X자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되면 하우스키핑진은 전사가 억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크로마틴 구조가 액티브가 인액티브가 돼요. 히스톤 아시틸레이션과 같은 대표적인 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도 아시틸레이션이 돼 있다가 아시틸레이션이 안 되게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세포 전체를 보면 캔서셀이 되면 암세포가 되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액티브할까요? 덜 액티브할까요? 일반 세포랑 암세포 전체적으로 아시틸레이션 레벨을 제놈 전체에서 아시틸레이션 레벨을 봤어요. 어느 쪽이 더 액티브할까요? 암세포가. 왜? 분열하잖아요. 암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해요.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서 뭔 일이 계속해서 푹적푹적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분열하려고 그러면 세포의 소기관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되게도 복제해야 되고 엄청나게 뭔가 활발한 거예요. 다만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전사가 안 일어나고 이넥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겠지만 걔를 제외한 대부분은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레이션 레벨이 올라가요.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도 튜머 서프레서진은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부분들 여기 뭐냐면은 리피티드 시퀀스 정상적인 세포라면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
DNA 메틸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사가 안 일어나도록 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색깔이 잘못되어 있죠? 여기 짙은색으로 되어 있나? 자, DNA 메틸레이션 되어 있고 이렇게 억제가 되어 있는 이넥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암세포가 되면 이런 부분이 액티브하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눌러놓은 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이 리피티드 시퀀스에서 이런 전사들이 일어나게끔 돼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얘네들이 트랜스포사제 만들어서 이런 DNA 부분에 잘라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고 또 크로마틴 구조가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컴비네이션의 효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은 DNA 잘라붙이고 리컴비네이션이에요. 그런데 DNA가 콩콩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으면 잘라붙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게 좀 느슨하게 되면 잘라붙이는 일이 뭔가 변화가 쉬운 상황입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되면 세포 전체적으로는 액티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DNA 메틸레이션 레벨도 떨어지고 특히 인액티브한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리피티드 시퀀스의 DNA 메틸레이션이 안 일어나면서 액티브한 히스톤 변형들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전사가 일어나고 심하면 DNA 재조합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점점 세포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상세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자, 언메틸레이티드 이거 언메틸레이션 아니고 이거 뭐예요? 메틸레이션. 여기 줄을 그어보세요. 곳곳에 오타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DNA 메틸레이션이고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많은데. 자, 그다음에 아까 초창기 했던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위쪽은 액티브. 자, 구멍 뚫려 있죠? 여러 가지 전사인자 붙고 폴리머리즈 붙어서 전사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스피드 알렌드고. 자, 이 상황에서 리프레스 하고 싶다. 처음에 리프레스는 DNA 메틸레이션에 의한 자, 이 상황에서 처음에 메틸레이션 하고 싶다. 근데 요런 상황을 써요. 자, 주로 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 떼고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 더하고 여기 지금 파란색을 보면 히스톤 H3K27 메틸레이션이에요. 즉 폴리콤에 의해서 이런 히스톤 K27 메틸레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전사는 안 돼요. 이때는 아직 DNA 메틸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맨 앞에 거로 따지면 리프레스 된 상황인 거고요. 이 리프레스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까만색 동그라미가 들어오죠. DNA 메틸레이션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일런스라고 상태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액티바리스 모디피케이션도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DNA가 같은 염기서이라도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 트랜스크리션 팩터들이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합 사이트를 인지를 못할까. 사이토신이 메틸레이션 안 된 사이토신은 DNA 그 트랜스크리션 팩터들이 와서 염기서를 인지를 하게 되는데 같은 사이토신이라도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 트랜스크리션 팩터에 의해서 인지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액티브한 상황 둘 다 전사는 안 되지만 리프레스고 이거는 사일런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나중에 일어나는 과정인 거고 훨씬 단단한 형태의 얘 같은 경우는 이 인액티브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떼고 다시 액티브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시키면 전사를 다시 온 시킬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엠브리오 스템셀일 때, 스템셀일 때 얘는 아직 분할 안 했고 스템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전사해요. 이때 스템셀 같은 경우는 티슈 스페시픽한 진들을 현재는 전사를 안 하지만 얘가 분화가 되면 전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티슈 스페시픽한 진들의 전사를 억제하고 있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분화가 되면 그 조직에 필요한 유전자라면 인액티브한 거 떼고 액티브 묻혀서 전사를 하죠. 근데 이 유전자는 이쪽 분화세포에는 필요가 없는 조직 유전자다. 반대쪽 조직 유전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 그래서
우리 세포는 분화 이렇게 한번 갈라지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그죠? 엠브리오닉 스템셀, 신경세포, 근육세포. 여기서 엠브리오 스템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분화라는 거예요. 이때 다른 길로 가면 반대쪽 길에 필요한 유전자는 DNA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여기로 안 갔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유전자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일로 갈지 모르니까 전사를 안 하지만 갈 수도 있으니까 꽉꽉 눌러는 안 놓는 거야. 그냥 리프레스만 시켜놓는 거죠. 그랬다가 가게 되면 액티브 요 유전자는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리프레스를 사이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분화된 세포를 이 세포를 만들고 싶다. 이 세포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포를 망가졌으니까 얘를 갖고 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화된 세포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역분화를 시켜서 스템셀처럼 만든 다음에 이 세포를 다시 분화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죠. 그게 바로 iPS예요. 여기서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역분화를 시켜서 미분화된 세포를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망가진 세포를 다시 분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얘 대리 엠설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한 조절을 통해서 뭔가를 해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NA 메틸레이션 누가 시켜주느냐? 메틸화 효소가 하겠죠? 지금까지 휴먼에서 5종류의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는 이 5가지 중에서는 여기 DNMT1하고 DNMT3A와 B가 실질적인 DNA 메틸기를 더하는 효소 액티비티를 갖고 있고요. 자, 얘네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DNMT3A하고 B는 드노보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드노보의 개념은 드노보는 새로운 처음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발생 초기 때 수정란일 때 그 수정란의 DNA는 일단 메틸기를 다 떼요. 얘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디메틸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메틸레이션을 시켜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처음 메틸레이션 안 된 DNA에 처음 메틸기를 더하는 효소를 우리가 드노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걔는 이런 종류가 드노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로 작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틸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리고 DNA 복제를 할 때 두 가닥 벌려서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고 나면 새로 합성된 가닥에 사이토신은 메틸레이션 안 되어 있으니까 상대편 모가닥에 메틸레이션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더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때 메틸기를 더해주는 효소를 우리가 보통 메인터너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표현을 보통은 써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메인터너스 효과를 해주는 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드노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와 종류가 다르다 정도만, 이름을 DNMT3는 저기 드노보고 DNMT1은 레플리케이션 디펜던트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다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종류가 다르다. 처음 하는 애와 기존에 한 가닥 되어 있는 애의 메틸기를 고치는 애랑 다른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PCNA 디펜던트 아니에요. 근데 얘는 PCNA 디펜던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레플리케이션 얘기할 때 새로 각각 합성하고 나면은 PCNA 클램프 구절, 동그라미 구절 갖고 있는 PCNA가 폴리머레이즈도 잡지만 위키레트로 오면은 복제 이후에 여러 가지 에피제네틱한 마커를 붙이는 효소도 PCNA야, 그러니까 리크루트에서 결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렇게 DNMT1이 PCNA에 결합을 해서 세 가닥의 DNA의 메틸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태를 물려줘서 딸 세포에도 메틸레이션 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종류가 처음 하는 애랑 유지하는 애랑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 여러분들 친숙한 분자세포라 교재에 다 나와 있던 거였죠. 그래서 자,
레플리케이션 디펜던트하게 메틸레이션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DNMT1 나오죠? DNA 메틸화 시켜주는 효소가 DNA 메틸에서 이넥티브한 것들이죠. 얘가 이렇게 히스톤 H3K9의 메틸 트랜스퍼에서 이넥티브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자, 얘는 히스톤에 메틸을 붙이는 거고 얘는 DNA 메틸을 붙이는 거긴 하지만 둘 다 결과적으로 이넥티브한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그 효소들끼리 서로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부분의 전사를 억제하는 데 관여를 한다. 자, 아까 H3K 이스틸의 메틸레이션은 잠깐 리프레스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H3K9의 메틸레이션은 똑같이 내가 우리 4번, 36번은 액티브, 9번, 27번은 인액티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틸레이션에 9번과 27번도 전체적으로 하면 인액티브지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K27의 메틸레이션은 잠깐 리프레스, 9의 메틸레이션은 흡사, K9의 메틸레이션이고 DNA 메틸레이션 아니고 히스토 메틸레이션이에요. K9의 메틸레이션은 리프레스용이라기보다는 사일런스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일런스용인 DNA 메틸레이션과 사일런스용인 히스톤 메틸레이션이 같이 가게 되고 그걸 시켜주는 효소들도 이렇게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같이 세트로 돌아다니는. 이거 분자생활 부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어요. 떨어져서 망가뜨려 먹었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DNA 메틸레이션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DNA 맥실 트랜스포레이즈는 라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사이토시나 맥실을 경험하는 건데 라이터가 되는 거고 쓰는 게 되는 거고 썼으면 누군가가 읽어줘야겠죠. 자, 여기 있는 단백질들이 그 매칠화된 DNA 염기설을 인지하고 리딩해서 결합하는 단백질들이에요. 자, 이 중에 가장 보통 연기가 그 연수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MECP2 또는 MBD1. 얘들은 메틸레이션 바인딩 프로테인 또는 MBD 도메인을 갖고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주로 역할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이 붙게 되면은 전산자들이 못 붙고 또 얘네들이 인액티브한 히스톤 모디파이 하는 엔자임들하고도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DNA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 메틸레이션 된 거를 읽고 단백질들이 와서 붙어서 전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전사 활성화에 필요한 애들은 메틸레이션이 되면 그걸 못 읽게 됩니다. 못 읽으니까 못 붙게 됩니다. 전사자들은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 되면 결합을 못하게 돼서 인액티브한 상황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얘네들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중요한 유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자, 여기 마우스에서 DNMT1, DNMT3들을 너가웃, 결국 이 유전자를 잘라낸 거예요. 이 단백질 아예 못 만들게 한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보는 것처럼 배아치사, 출생 후 고사망, 배아치사.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너가웃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돌연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무슨 표시냐면은 자, 이 유전자에서 전사 번역된 폴리펩타이드의 495번째 N터미널로부터 495번째 아미노산이 원래는 Y로 표시돼요. Y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Y로 표시되는 아미노산인데 C로 표시되는 아미노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YC, YH, 그러니까 Y가 정상이었는데 이게 H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는 490번째 아미노산이 D였는데 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폴리펩타이드 염기설 아미노산 사유는 다 같은데 아미노산 하나 달라진 거예요. 아미노산 하나 달라졌을 때 폴리펩타이드 전반적인 구조가 별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폴리펩타이드
그의 그 종류나 아미노산 변환된 걸 종류에 따라서는 3차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걸릴 수 있는 휴먼에서의 질병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중에 많이 설명 나오는 게 요거더라고. 맨 앞에 있는 ICF 신드롬. 이게 왜 그런 뜻 아니고,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이뮨 디피션시, 센트로메릭 리전, 인스테빌리티, 페이셜 어쩌고저쩌고 나와. 이게 뭐냐면 면역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안면 이상, 얼굴의 모습이 이상하게끔 되는 그런 질병이랍니다.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 뭐냐? 드노버 DNA 메실 트랜스퍼레이즈의 카탈리틱 도메인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힘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DNA 메실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저 단백질 자체가 아예 없으면, 사람도 아마 이 단백질 자체가 없으면 못 태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게 실험이 안 되니까. 근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저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들게 하면 다들 이렇게 죽게 돼요. 그만큼 DNA 메실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DNA 메실레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8챕터 탈메칠화. 자, 히스톤 모티케이션도 더해주고 떼듯이 DNA 메틸레이션도 그 메틸기를 떼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내가 이 수업이 2007년도에 처음 생겼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DNA 메틸레이션은 아까 사일런스라고 했잖아요. 밟아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풀 일이 없으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일은 없다. 푸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어차피 티슈 스페시피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 갈 일 없으니까 묶어놓은 거 다시 풀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 중에 진짜 그럴까? 혹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런저런 그 연구들을 하다 보니, 여기 보면 편모충, 성충, 탄충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등한 놈들. 거기에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 DNA 메틸레이션을 떼는 단백질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 편모충도 갖고 있는데 사람은 없을까? 자, 어떻게 밝히면 될까요? 편모충에 DNA 메틸기 떼는 단백질이 발견이 됐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에도 있나 없나? 사람에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연구할까? 자, 그 단백질이 발견됐지만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 염기서열하고 거의 유사한 염기서열을 가진 유전자가 사람에 있지 않을까? 또는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페프타이드 중에 그 편모충에 있는 그 폴리페프타이드와 유사한 같은 도메인들을 갖고 있는 폴리페프타이드는 존재하지 않나? 거꾸로 역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에서도 그런 도메인, 그런 염기서를 가진 유전자 단백질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걔가 보면 정말 사람에서 소유리에서 DNA 메틸레이션을 떼는 카탈리틱 액티비티,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능력이 있나라고 인비트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있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그 효소의 이름이 TAT이에요. TAT. 뭐 플레임은 10, 11 트랜스로케이션 1이라는 그 거를 왔는데, 이런 효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그 텟 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됐는데, 얘네들이 DNA 메칠기를 떼는 이레이저 역할을 하는, 우리가 라이터, 리더, 이레이저 이런 표현을 썼었죠. DNA 메칠기도 떼는 그 능력을 가진 효소가 발견이 됐고, 이게 2009년이에요. 자,
우리 이거 시작할 때 2010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이게 처음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설마 진짜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게 인비트로에서 그렇다 그러는데 정말 세포안에서도 그래 어떤 기작이야 자 연구들을 해서 이제는 교재에도 나올 만큼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분부터 먼저 할까요? 그럼 텟이 어떤 식으로 DNA를 메칠기를 떼느냐? 자, 이 그림에도 또 하나 그 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여기 5MC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C는 사이토신이고요. M은 메칠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그 표시물이에요. 그리고 이 5는 이게 그 5번 탄소에 메칠기가 붙었다는 뜻으로 5 메칠 사이토신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어쨌든 메칠레이션 된 사이토신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고요. 자, 염기고요. 그죠? 당이고 염기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없네? 여기 뭐가 없어요? 5MC라고 그랬잖아. 메칠기가 없어. 빨리 그려 넣으세요. 여기 CH 요 팔에다가 CH3 이 판에 그리면 돼요. 여기 CH3 그리세요. 아마 다른 색깔로 그리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지 뭐 때문에 그렇겠다. 거기 없으면 그냥 이거 사이토신인 거고 메칠레이션 되네고요. 여기에 텟을 이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산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끔 돼요. CH3가 이렇게 OH로 바뀌게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텟이라고 하는 일종의 디메칠레이즈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거를 5' 하이드록실 메칠 사이토신이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 얘는 원래 사이토신하고는 달라요. 메칠기를 그 떼기네트가 원래 거와는 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텟이 뭘 하냐면 여기까지는 반응이 좀 잘 일어나는데 이 다음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역시 텟의 그 효력 힘으로 이 구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벌어져요. 구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바꾸게 되면 얘까지는 그 DNA 리페어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런 구조나 요런 구조로 바뀌게끔 되면 DNA 리페어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염기가 만들어졌구나. 이건 비정상적인 염기 구조라고 디텍션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앞에서 우리 분자생물학 시간에 리페어 얘기 배울 때 피리미딘 다이머가 형성이 된다라든지 원래 염기는 상대편 가장의 염기끼리 수소 결합하는 거지 염기끼리 결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염기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리미딘 다이머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염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걸 디텍션해서 리페어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염기를 문제 있는 염기를 디텍션해서 제거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당은 남아있는데 이 염기가 제거돼. 베이스 익시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베이스는 염기라는 뜻인 거고요. 사이토신 염기를 말하는 거고 익시전은 잘라낸 거예요. 즉 정상일 때는 내버려뒀다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염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리페어 시스템에 의해서 디텍션이 돼서 염기를 일단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NA에서 인당 100%만 남아있고 염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얘도 또 고쳐야 되죠. 자, 베이스 익시전 리페어라는 방법으로 고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염기가 있는 그러니까 염기가 떨어져 나간 이 당 부분을 잘라요. 자르고
다시 그 당을 밀어내고 새로 5'부터 3' 쪽으로 DNA를 합성해 나가게끔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르고 여기부터 합성을 다시 해나가는 거야. 이 가닥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면 이 염기 없는 당분자가 밀려나가겠고요. 그리고 합성을 쭉 해나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합성한 다음에 밀려나간 가닥 잘라버리고 라이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베이스 익시전 리페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에 문제가 있는 게 디텍션이 되고 염기 먼저 자르고 염기가 없는 상황에서 염기만 정상으로 갖다 집어넣는 리페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도, 인당, 백본도 잘라내버리고 그 부분을 상호적인 가닥을 이용해서 다시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CH3가 제거된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정상적인 사이토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DNA의 디메틸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영하는 효소를 우리가 텟이라고 하는 효소가 저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인 DNA 디메틸레이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능동적인 DNA 디메틸레이션 과정은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DNA 메틸레이션 한 번 되고 나면 잘 안 떼는 떼도 뭐하라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은 특별할 때만 잠깐 일어나고요. 일반적으로는 DNA 메틸레이션 레벨이 떨어지는 또 방법으로 수동적인 DNA 메틸레이션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자, 드노버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에 대해서 메틸레이션이 됐어요. 두 가닥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복제를 하면 원가닥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세 가닥에는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메틸레이션을 유지하고 싶으면 아까 메인터너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와서 메틸레이션을 하면 돼요. 근데 그쵸?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메인터너스가 와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메인터너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원가닥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직접적으로 텟에 의해서 하이독실 메틸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편 가닥에 메틸기를 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두 가닥에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데 새로 합성하면서 세 가닥에 메틸레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복제하면 어떻게 돼요? 메틸레이션 레벨이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게끔 돼요. 100%가 50% 되고 50%가 25% 되고 그러면 일부 가닥은 처음에 두 가닥이 다 메틸레이션이 돼 있는데 몇 번 복제를 하고 나면 세 번 복제하고 나면 세포 8개 중에 하나는 한 가닥만 메틸레이션이 되고 상부적인 가닥은 안 돼 있고 나머지 세포는 어떻게 돼요? 두 가닥 다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패시브, 수동적인 방법으로 메틸레이션 레벨을 낮춰가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DNA 메틸레이션 레벨을 낮추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텟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메틸레이션을 떼면 액티브고 DNA 메틸레이션을 더하는 일을 안 하면 새로 합성된 가닥은 더 이상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게 되니까 패시브한 수동적인 방법으로 메틸레이션 레벨을 낮춰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거 뭐 여기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자, 새로 이 가닥에서 한 가닥은 이게 지금 표시 잘못된 거거든요. 한 가닥은 DNA 메틸레이션이 돼 있어도 상대편 가닥에 메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가닥 다시 복제하면 두 가닥 다 안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가닥에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이드록실 메틸이 아니라 그냥 M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는 희석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는 직접적으로 메틸기를 빼는 거죠.
자, 안 계시면 수업 있는 사람. 아, 이거 빨리 다 맞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은 시간이 늘어가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그림 두 개예요. 마지막에 발생 단계 때 우리 아까 수정란 되고 나면 전부 다 메뚜기 한번 싹 지우고 다시 뭐 한다고 그랬죠? 그때 저 능동 수동 방법이 수정란일 때 다 가동이 됩니다. 그 얘기는